저는 한국 정치 진화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나왔는데 누명을 벗긴다 이 말씀이. 그리고 아니 하나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그럼 내 얘기가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이게 재밌어요 지금. 그 또 하나는 네, 재밌긴 한데 우리가 이제 저기 아니, 그래. 좀 되게- 굉장히 이 고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치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인상은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맞습니다. 국민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한 4점 돼요. 근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한 7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게 아닌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2.4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사람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절반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권모술수, 네네. 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네. 굉장히 어떤 음흉한 이 관계를 꾸미는 사람, 그다음에 보통 상식에 안 맞는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뭐 아니 이게 정치하신 두 분이 막말하는 사람, 뭐 이런 이런 이미지로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오히려 이 뇌에 먼저 축적이 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예. 부정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빨리 다가오잖아요. 근데 현상에서 보면 정치와 관련된 뉴스나 정치와 관련된 언론가 되게 부정적인 이 개념이나 부정적인 용어들이 훨씬 더 확 다가오고 또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정치하면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제가 이제 우리 허 작가님 말씀에 좀 붙이자면 저도 오늘 그래서 나왔는데 누명을 벗긴다 이 말씀이 아주 제가 딱 와닿아요. 딱 와닿는 딱 거예요. 와닿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뭐 역사 이래로 정치를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사는 이상 정치라는 건 항상 본질이죠.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가 정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함께 산다는 건 공동체잖아요. 그게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겠지만 그 속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치죠. 그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체제가 나뉘고 그 의사결정을 해서 그 의사결정의 힘을 갖고 있는 것 또는 의사결정의 힘을 행사하는 걸 우리가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거는 공동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통해서 뭔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체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상 정치는 불가피하다. 또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 잘만 하면 위대한 거다. 잘 못하면은 그건 망조가 드는 거지만 잘만 하면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정치의 역사가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거다. 뭐 우선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쪽으로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을 때 똑같은 개념으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말하고 정치적이라는 말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같이 모여갖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이루면서 살 때에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 때 똑같은 권한을 갖고 살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똑같이 주더라도. 그 권한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조금 전문 용어를 쓰자면 권위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일종의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권한을 좀 많이 갖는 사람, 적게 갖는 사람. 또 그 권한을 많이 갖는 사람은 그럼 누구한테 권한을 많이 갖게 할 거냐? 가능하면 지혜롭고 가능하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가능하면 뭔가 이렇게 그 공동체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게 좋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의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영국이나 한국의 국민들이
이 얘기한 거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정치를 다 정치인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걸 하나 맞아요. 알 수 네. 있고, 또 하나는 그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데 정치는 중요한데 하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재밌는 점이라고 보는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 나는 정치를 별로 안 하고 있어, 정치에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치는 정치인들 많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건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지금 우리 그 장 교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그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된 국가에서 제한된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거는 누가 통치하는가, 네. 그다음에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누가 통치하는가 문제에서도 민주주의 말고도 혼자 통치하는 이 그 군주정도 있고 여럿이 통치하는 과두정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주정이든 이 과두정이든 민주정이든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해요. 근데 이 대표의 덕목으로 꼽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덕의 덕성, 아레떼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네. 지혜, 용기, 뭐 도덕성 뭐 등등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한 중세 시대의 마키아벨리가 덧붙인 게 있죠. 이런 어떤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룩하게 얘기했던 이런 덕성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 군주가 됐든 아니면 그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네. 모두가 그 탁월함을 갖기 위해서 여우의 모습과 사자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어서도 만리어도 안 되고, 또 이 그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최악의 경우죠. 네. 그러니까 이 그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 공동체의 엄청난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황폐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덕목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덕목들 가운데는 고귀한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럽고 또는 위험하고 이런 것들도 잔뜩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시민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정치인들은 다 그 고귀한 것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짐승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그게 정치인들에게는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이 그 긍정적인 그 보통 도덕 군자가 가져야 될 그런 덕목 못지않게 정말 인간 사회의 복잡한 그 면모와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추한 것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그 덕목들도,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네. 덕목들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인들은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칠 수가 없어요. 조금 제가 각주를 이 부분에 좀 붙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10,000년 전에 우리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10,000년 동안에 뭐 제가 하나 그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거긴 하지만, 침팬치 10마리하고 사람 10사람이 싸우면 항상 침팬치가 이겨요. 네, 네. 근데 이 사람 1000사람과 침팬치 1000마리가 붙으면 사람이 사람이 이겨요. 이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인간은 협력의 질서를 그 만들면서 사는 거거든요. 10,000년 전에 인간의 국가 또는 부족 공동체가 한 2,000개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에 뭐 국가라고 하는 게 유엔에 등록된 게 220개지만 실제로 국가다운 국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몇십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협력의 질서는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이런 걸 겪었지만, 인류 역사는 그런 협력의 질서를 강화하는 쪽으로 왔고, 이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온 게 사실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각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네.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이 생각이 다른데, 그
다양한 생각들을 힘을 가진 군주나 뭐 과두의 몇몇 사람들이 전제나 독재를 하는 것보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그거를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하나로 모으는 것. 만약에 그렇게 모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위대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게 바로 아랫대예요. 탁월함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이유는 그냥 아무나 국민의 대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아야 되고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그 탁월함의 정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탁월함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탁월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 정치가 항상 그런 수준에는 다 못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높고 네. 현실에서 보는 거는 그와는 다른 면모를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그게 분노로 네. 또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각주 또 하나 붙이자면 각주만 붙이지 말고 반박을 해보세요. 내가 반박을 하자면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하고 지금 오해를 하신 거고 너무 어려워서 그게 반박하기 이제 힘들어. 군주정하고 이 귀족정, 혼합정이 있는데 정치 체제가 이 군주정의 그 타락한 형태가 소위 참주정 그러니까 전제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귀족정의 타락한 형태가 과두정이에요. 그다음에 혼합정의 타락한 형태를 민주정이라고 봤어요.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정을 타락한 정치 체제라고 봤냐면 바로 아테네 경험 때문에 그래요. 네. 아테네가 초기에는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 그리고 엄격한 발언을 할 때의 기준 그리고 어떤 그 발언이 이 관철될 때의 나름대로의 규율들이 상당히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망하기 한 30년 전에 민주주의는 그냥 그야말로 선동 정치가 네. 횡행하고 또 민중의 이름으로 결정된 건 그게 마치 절대적인 것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대단히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타락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계속 이 의견을 모았다 네.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아니고. 본 게 이제 네. 플라톤의 우중 정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타락한 민주정이라고 봤는데 지금 얘기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혼합정을 얘기할 때는 탁월한 대표와 함께 탁월한 시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탁월한 시민이 이제 그 시민적 덕성인데 그걸 그 현대 정치에서는 가장 잘 표현한 게 알렉시스 토크빌이에요. 그게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이 살아있고 훌륭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소위 자치의 정신이라든지 시민들의 그리고 수준. 또 시민들이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이 그 무장된 네. 근검 절약과 그리고 상대를 그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미국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라는 게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를 보고 찬양을 네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살려면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이게 같이 가야 같이 가야 되는데 된다. 그 리더십은 네. 탁월한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팔로우십은 탁월한 시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됐을 때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균형을 그러네요.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공화정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 그리고 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에 의해서 대단히 제한된 힘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진 이 현대의 민주공화정에서의 지도자에 대한 상이 옛날 군주나 뭐 이런 그 상하고 달라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통치하는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 위임된 권력이고 제한된 이 권력의 행사지만 그 이 통치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저는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일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오늘 뭐 주된 그게 됐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 그 할 때에도 이 가장 중요한 건 그게 폴리스가 됐든 국가가 됐든 세계가 됐든 관계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목표로 삼았던 거는 좋은 공동체와 좋은 삶이에요.
딱 이 두 가지거든. 정치라는 거는 좋은 공동체, 그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국민들 하나하나의 삶을 최대한 허용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실체로서의 어떤 이 공동체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사는 개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네. 그 고양시킬 수 있는가. 그 행복을 고양시킬 수 있는 폴리스는 좋은 폴리스고 공동체고 그 행복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 이 정치 이것을 이제 좋은 정치라고 봤던 거고 그걸 실현하는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라고 봤던 거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네.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이 그 정책적 의사결정, 특히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지도자, 우리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이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그 안에 사는 개개 국민들의 삶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점은 요거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적이세요. 네네. 누가 통치하는가, 어떻게 통치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주 가운데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럼요. 영명한 군주가 있는 거고 이 대통령 가운데에서도 국민이 뽑은 사람 가운데도 대단히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만 보면 또 국가의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 본래의 존재 목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군주제가 더 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군주를 중국이- 선출하는 과정만 좋다면. 그렇지. 중국이 네. 지금 자기들 정치 체제가 그거죠. 최고라고 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거죠. 민주주의의 혼란이나 민주주의의 타락보다는 우리 체제가 엘리트도 잘 충원하고 그 정치의 어떤 의사결정도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 같이 큰 나라 너희들이 지배해봤냐. 이 큰 나라를 지배하려면 진시황 이후부터 쭉 이어져 온 그런 어떤 그 강력한 군주적 전통이 오히려 우리 역사에는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신민주주의라고.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20세기 역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제일 큰 역사적 그러니까 문명사적 교훈은 20세기 역사가 뭐 인간이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 시대거든요. 1억 명 이상이 전쟁이나 대학살로 죽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전체주의 때문에 죽었거든요.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군주가 됐던 독재자가 됐던 그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일방적으로 그걸 진리로 삼아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을 사악하게 몰고 또 이렇게 그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죽인 거거든. 그걸 정당화한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뽑아낸 게 뭐냐? 문명사적인 가치. 그게 자유예요. 그 자유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주의가 그런 제한된 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타락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보편적 문명의 길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자유의 가치를 빼놓고만 얘기하면 네. 그게 군주정이든 민주주의든 효율성만 갖고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이 독재하는 나라가 훌륭한 군주를 만나면 갈 수 네. 있겠죠. 제가 네. 이제 아주 지금 좋은 토론 지점들이 생겼는데 저는 한국 정치 진화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진화 속에서 불순물이나 또는 뭐 이런 그 경쟁이나 적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걸 겪으면서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한국 정치의 진화가 보편적 어떤 문명사적인 그 경로와 함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의 면에서도 저는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국가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는 뭐 필연적인 경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그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항상 중요한 게 덕성, 역량 이런 걸 얘기하는 비루투스 뿐만이 아니라 포르투나가 중요하더라고요. 운. 예? 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꼭 필연적인 경로가 아니라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측면이 많은데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국가의 본질이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빙고. 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국가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현실적인 힘을 자기가 못 가지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그래서 항상 어떤 이 그 외치를 할 때나 자기 어떤 국민들의 삶을 보호할 때에도 그런 현실적으로 어떤 길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먹히지 않느냐. 이걸 1차적으로 고민하는 존재다 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장 교수님. 아니 하나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그럼 네. 내 얘기가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이게 조금, 재밌어요 예. 지금. 또 하나는 네. 재밌긴 한데 우리가 이제 저기 우리 아니, 프로그램이 그래. 좀 되려면 뒷이야기를 해야 아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무리를 꼭 지어야 될 그래, 때가 그래. 마무리 네, 지어야 알겠습니다. 요것만 네, 하나 네, 얘기를 네. 할게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 한마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금 정치 체제의 진화를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많은 학자들, 특히 리버럴 학자들, 그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계가 다 자유민주주의화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그걸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각국이 자기 정치 체제를 선택을 하는데 그 각국의 현실에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전쟁을 해갖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아무리 심으려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그걸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 무엇이 보편적인 어떤 정치 체제의 그래도 진화의 길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본 축을 갖는 정치 이념이 어떤 형태로도 그 체제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세 가지의 정신을 잃지 않는 정치 체제로 진화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87년 이후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나 정치 질서는 48년부터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48년에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한 것이고 그러나 그 기초가 없었으면 63년 체제도 87년 체제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진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경제 발전과 이걸 분리하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네, 네. 국민 삶이 안 좋아지고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도 결국은 퇴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가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 중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고요. 1950년에 베네수엘라의 국민소득이 7,400불이에요. 그때 미국이 9,800불이에요. 근데 그 세계 4위였는데 70년 만에 나라가 거의 거덜이 났잖아요. 이게 뭐냐? 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하고 경제 발전의 전략도 제대로 못 세워서 그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국가 리더십의 그야말로 탁월함이 없었던 거죠.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죠. 저는 이제 앞부분의 얘기, 그는 그 유시민 이사장님하고 저는 거의 동일해요. 우리가 왜 논쟁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네. 동일한데 저는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 그리고 이 공화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붕어 없는 붕어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실은 세 개의 다리로서 서로가 서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주의라는 거는 국민들로부터 이 주권이 나오고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는 원리고 민주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평등의 에토스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자유주의는 그 기초로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개인의 자유, 특히 소수의 자유가 다수의 이름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그 정신을 우리가 간직하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자유주의도 발전했는데 다만 뒷부분에 말씀하신 거, 그럼 왜 그런 혐오의 정치, 적대의 정치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그거는 권력 투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한국 정치를 제가 지금 볼 때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 그건 이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정권부터 쭉 쌓아온 게 리더십이 정말 그런 어떤 그 혐오의 정치와 적대의 정치를 부추기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야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실패를 무조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거든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중에 제일 저는 큰 위협이 자기 지지층에 아부하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렇게 하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저는 진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 그것이 자꾸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많은 국민들이 이 우려를 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이를테면 이런 네네. 거죠.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이 국민의 대표가 내가 이제 뽑아준 사람이니까 내 의견을 항상 물어보고 행위를 할 거냐, 네. 아니면 내가 뽑아준 만큼 그 사람은 4년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앞에 거를 이제 위임이라 그러고 뒤에 거를 수탁이라 그러는데, 이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국민들한테. 아, 내가 이렇게 그 행위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에 이런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라는 게 있으면 지역구에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나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있지만, 그리고 유권자들이 얼마나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보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지역구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적 효능감 또는 외적 효능감이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4년 투표해서 딱 찍으면 4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뭐 자기가 주어진 권한이니까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하는데 마음대로 하지. 네.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의사나 유권자들의 의사와 괴리될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바로잡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반영은 됐지만 네. 두 가지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건데, 지지층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 대표가 되는 순간 그건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지지층에 어느 정도는 그 지지층과 연관된 정책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한 리더 가운데 훌륭한 리더로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통합하려고 노력한 지도자들이, 그게 링컨이 됐던 루즈벨트가 됐던 그 뒤에 트루먼이 됐던 미국 역사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지지층에 너무 지나치게 구속되는 거, 이것은 사실은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가장 피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입니다. 그 책임 정치라는 건 어카운터빌리티를 얘기하는데,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것은 설명할 책임이에요. 설명할. 국민들에게 일차적으로 그 물음에 대해 설명할. 그 설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면 국가가 가야 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은 지지층에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층의 정치를 국가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그거는 분열의 정치, 적대의 정치, 혐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가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 시민적 덕성이라고 우리가 이 토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 시민적 덕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덕목이 참여입니다. 사실은. 네네. 참여를 통해서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 정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자신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가도 분명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이런 소통 기술이 워낙 발전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참여의 기회나 참여의 공간이 굉장히 확대돼 있는 편이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그 발전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광장의 정치도 하나의 그 참여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 참여 기회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또 네. 지금은 뭐 사적인 그 SNS 상에서도 정치적 의견 교환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이 전반적으로 저는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 그래프를 보면은 2019년 9월, 네. 2019년 9월에 저기 좀 높게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조국 그리고 아마 사태에 10월 달 네. 가면은 더 높게 나타났을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이 네. 물러났잖아요. 저 때가 조국 사태 그 한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표현하고 그 표현된 의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효능감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요거 나중에 편집해서 넣든지. 네. 왜냐하면 그때 반론에 대해서 내 반론이 좀 안 돼서 아, 네. 그걸 왜 그러냐면 이거 관련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 높다고 물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상황 효능감이 일반적으로 그 스테디하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좀 이렇게 상승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갑자기 뭐 집회나 시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거는 그 다른 이면에서 보면은 사회의 분열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자꾸 지지층 그의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상대당 지지자들의 자녀하고는 사돈도 안 맺겠다고 하는 게 절반 가까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세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지지층들이 원래 민주당 뭐 지지자들이나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서 만나든 농구장에서 만나면 아무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적 공동체에서는 잘 지내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분열되느냐. 그는 지지층을 보고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빚을 지고 있고 생각이 비슷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지층에 매몰되는 정치를 그 하는 식으로 보인다든지 그런 정치를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는 그건 결코 사회적 결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꼭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에서도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윤리적인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윤리적인 거라는 것은 결국 나와 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느냐를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조화롭게 배우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그 훈련을 통해서 또는 민주주의 교육, 정치 교육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할수록 남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나만큼 귀중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정식화해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훈련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부족한 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교육이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어디서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갑자기 그 여러 사회 영역에서 좀 이름 있고 대중성 있고 막 인기 있는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또는 고관 대작 출신들이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국민을 대표한다 그러는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실 국민들 속에서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 또 그들의 어떤 의견들을 제대로 이렇게 아주 그 유권자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훈련되는 제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현실 정치에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는 우리 권장해야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도 그건 뭐 국민청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앞으로는 아마 이제 발안 제도도 가능할 거예요. 법들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자꾸 제도적으로 확충해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요. 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전형적인 상이 어떤 상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숙의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의 그 정치인들은 다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런 모습들을 그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거냐 또 어디까지가 바람직하냐 하는 논의는 목적론과 관계없이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거를 할 때 그나마 나은 그러니까 그나마 나은 그보다는 나은 정치인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탁월함이라는 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 확보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못지않게 저는 최근에 이 투표율이 젊은 층에 높아진 것은 이 선거 투표 사전 투표 제도와 같은 그런 어떤 제도의 도입이 그 청년들에게 이 투표할 기회를 많이 준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완돼서 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특히 저는 이 SNS를 포함해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연예 기사만 보던 사람들도 맞습니다. 지금은 네네. 정치 기사도 보죠. 곁들여 네네. 보게 네. 되거든요. 또 그게 서로 또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 정치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환경 또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죠. 어떤 한 사건의 으로 이렇게 표출된 거라기보다. 정당이나 정당 그 외곽 조직들이 하는 정치 아카데미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 그 참여해서 정치 학습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 광범한 잠재적 그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이 잘만 그런 청년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이 충원할 수 있는 통로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그 청년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니까 지금 안 되는 건데 바로 지금 정치에서의 세대 교체라는 게 그런 어떤 이 그 보완적인 기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 정치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위상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는데 저는 그걸 이 정치가 추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에는 대단히 추한 면들이 많죠. 그걸 현실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정치의 본질, 본령은 사실 내 삶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은 그 현대 사회의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 어떤 개인도 이 국가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의 틀을 벗어나서 자기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어떤 식으로 행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 삶이 조건지어지고 그 삶이 어떤 식으로 나아질 것인가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게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정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남의 일로 남겨둘 수 없죠. 내가 참여해야지.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각 분야에서 어떤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보다 상대적으로 나은지에 대한 자기 판단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것이 저는 정치 학습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일이고 정치를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와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일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삶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에